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 꿈은 기자였어요. 아빠가 TV 앞에 앉아 종일 뉴스만 보고 있을 때 엄마는 제발 다른 것 좀 보자며 잔소리하셨지만 이상하게도 전 뉴스가 재미있었어요. 뭔가 대단한 소식을 전하는 기자들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아빠,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지. 무조건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돼. 저는 그다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기에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꼭 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 생활하면서 갈등이 좀 있긴 했어요. 기자를 할까 선생님을 할까. 하지만 둘 다 실패하고 졸업 후 곧바로 출판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출판사 다닌다고 하니 은근히 지적으로 보였는지 소개팅도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당연히 제 콧대도 높아졌고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은 남자들이 많이 대시해 왔었는데 그때마다 참 건방지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끔 남편이 미워질 때마다 그때 그 남자들을 놓친 게 후회되곤 합니다.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출판사에 입사해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해서 능력도 인정받았어요. 제가 밀었던 작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 여기저기서 출판 좀 해줄 수 없냐며 로비도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다른 꿈을 키워갔어요. 언젠가는 꼭 출판사 사장이 돼야지. 내 이름을 내건 출판사 차려야지.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침 회의를 마치고 외근 나가려는 순간 고향에 있는 남동생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나, 놀라지 마. 엄마, 암이래. 어? 암이라고? 무슨 암? 유방암. 이미 3기래. 20살 때 서울 올라와 10년 넘게 서울 생활하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무심했습니다. 부모님도 너는 꼭 서울에서 성공해라 하시면서 연락도 자주 안 하시고 고향에 내려오라는 잔소리도 하지도 않으셨어요. 가끔, 아주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남동생도 함께 있으니 별일 없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암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불이 나게 고향으로 달려가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 괜찮아.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그러면 괜찮대. 3기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전혀 몰랐어? 유방암이라는 게 그렇다잖냐.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면서 목소리가 떨리는 엄마를 보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항암 치료라는 게 사람의 진을 다 빼놓을 만큼 힘들다던데 엄마가 그 일을 겪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암투병하는 엄마 곁에 누군가는 있어야 했어요. 근처에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그동안은 엄마가 드나들며 돌봐주셨죠. 그런데 앞으론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렇다고 아빠가 일까지 하시며 두 사람을 동시에 보살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미국 유학이 예정돼 있어서 차마 공부 포기하고 엄마 돌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내려오는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울산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고향집으로 돌아와 집안 살림하고
엄마를 암 간호하게 되자 가족 모두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전 괜찮았어요. 아무리 자아 실현이 중요해도 가족만큼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좋은 일로 내려온 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집에 오니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내 병이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너 이대로 엄마 옆에서 수발만 들고 있다가는 시집도 못 갈 텐데 어쩌냐? 엄마, 시집이든 뭐든 내가 알아서 할게. 일단 마음부터 편하게 가져, 응? 제대로 된 장녀 노릇해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엔 부담이 컸지만 생각만큼 힘들진 않더라고요. 또 결혼이라는 건 애당초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엄마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고향에 내려온 지 1년도 채 안 돼 제가 그 생각지도 못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 태화강을 걸으며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맥주 한 잔을 하게 됐는데 그 맥주집에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됐어요. 친구의 아는 오빠기도 했고 그때 그 맥주집 사장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이 많고 울산 토박이라 어릴 적에 한 번 본 기억 정도 있는데요. 반대로 신랑은 저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키가 크고 워낙 말라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마를 수 있나 신기했지.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살이 너무 많아서 마른 사람만 보면 늘 부러웠거든. 대학 입학하고 서울 올라가면서 언젠간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세련된 남자와 결혼해 큰 집에 살면서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아야지 하는 상상을 했었는데 역시 꿈과 상상은 현실로 되진 않더라고요. 고향 남자와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데이트 겸 그 사람 가게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그의 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방문하셨고 시어머니를 처음 뵙고 얘기를 나눈 후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내 여동생도 유방암이었거든. 다행히 항암 치료까지는 안 갔는데 매일매일 울고불고 했어. 엄마가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드실 텐데 잘 이겨내시면 좋겠네. 엄마나 딸이나 너무 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 병원들 유방암 정도는 치료 잘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좀 가까운 데 살면 이것저것 잘 챙겨줄 텐데. 신랑만큼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화려한 생활이 아니어도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엄마의 몸도 많이 나아져서 부모님은 제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길 바라셨지만 이상하게도 고향에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내 가족, 그리고 내가 만들어야 할 가족, 다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결혼 후 저는 신랑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이제는 제 가게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장사라는 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 매출이 줄어들고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내 동생이 요즘 네이버 스토어에서 강아지 수제 간식 만들어 팔거든? 그거 은근히 잘 된다. 너도 뭐 만들어서 팔아봐. 너 은근히 손재주 있잖아.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손으로 물건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음식도 좀 잘하는 편이라 남편 가게에 나가 나름 새로운 안주도 개발했고요. 새로 산 옷이 안 맞을 때는 제가 직접 수선해 입고 다닐 정도여서 대학 때 친구들 옷도 많이 수선해줬습니다. 서울 올라와 자취 시작하자 소형 미싱을 사서 쿠션 커버도 만들고 냄비 받침도 만들고 무엇보다 공부가 안 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미싱질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만들면 장사가 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강아지 옷이었어요. 사람 옷보다는 만들기 쉽고 무엇보다 친구 동생이 하는 스토어에서 일단 시범 판매를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내 동생 난리 났어. 반응 엄청 좋다고.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 달라는데 너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가 있나요?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야죠. 사실 애견 옷을 만들어보자 결심했을 때 나름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다들 비슷비슷하고 뻔한 패턴이더라고요. 또 강아지 종류가 엄청 많아서 몸 구조가 은근히 다르잖아요. 다리가 짧은 강아지, 젓가락처럼 긴 강아지, 또 닥스훈트처럼 몸통이 긴 애들도 있고 2kg도 안 되는 작은 강아지들도 많고요. 무엇보다 출판사 다닐 때 반려동물에 대한 책을 냈던 적이 있어서 그 작가님께 많은 조언을 얻었습니다. 강아지 옷 만들어 판매한 지 몇 달 안 돼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기 강아지한테 제가 만든 옷을 입혔고 그 덕분인지 주문이 엄청 밀릴 만큼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닌데 혹시라도 장사가 잘 되면 제 이름으로 스토어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언니, 혹시 독립하려는 건 아니죠?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니 들어오고 나서 내가 만든 간식도 불티나게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따로 스토어 만들 생각 하지 마세요. 나머지 잡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분간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나쁠 거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상부상조였죠. 옷 만드느라 시간이 쪼들리긴 했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남편 가게는 그냥저냥 간신히 유지될 정도였지만 엄마 건강도 점점 좋아졌고 무엇보다 정신없이 일해야 될 만큼 바빠진 일상이 참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통장에 돈도 많이 들어왔고요. 첫 아이 출산하기 전날까지 미싱 앞에 앉아 있었고 아이 낳고 3일 만에 다시 강아지 옷을 만들었습니다. 고맙게도 산후조리와 아이 봐주는 일은 시어머니가 해주셔서 정말 많이 수월했죠. 서울에서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다가 울산에 내려와 강아지 옷이나 만들고 있는 모습이 짠해 보였는지 아빠는 제가 결혼하겠다 했을 때도 탐탁치 않아 하셨고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는데요. 아빠, 나 행복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고. 강아지 옷이나 만들려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간 거야? 너는 손을 굴려서 살기엔 아까운 애야.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야지. 강아지 옷 만드는 것도 머리 쓸 일 많아. 그리고 딸 대신 아들이 잘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속상해해. 난 정말 좋다니까. 그 무렵 동생이 공부 마치고 돌아와 서울에 있는 유명 게임 회사에 취업했거든요. 전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좋으시겠다. 아들이 똑똑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복이 많으신 분들인가 보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시동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겐 4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요.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이것저것 장사해보겠다며 시도했다가 수차례 돈만 날린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망나니까진 아니고 본인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된 케이스여서 시어머니가 속상해 하실 만도 했죠. 제가 저러다 장가나 갈지 모르겠어. 공부나 다 마치지. 괜히 중퇴는 해갖고 어디 가서 이력도 제대로 못 내밀잖아.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이 무색하게 시동생이 어느 날 불쑥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녀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동생보다 3살 연상이었죠. 연상이긴 했지만 엄청난 동안이었고 저와는 다르게 아담하고 꽤 미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은근히 만족해하셨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더군요. 신혼집은 시동생이 모아둔 돈이 없었기에 시댁에 들어와 산다고 했습니다. 요즘 아무리 돈이 없어도 웬만해선 시집살이 안 하는데 흔쾌히 시댁에 들어온다니 참 대단하다 생각했죠. 그래서 잘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손위동서이긴 하지만 나이도 같고 저 대신 시부모님 모신다 생각하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미안해지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님은 아이를 보러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오셨는데요.
어쩐 일인지 시동생 내외가 들어와 산 이후로는 얼굴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동서가 잘해주냐, 집안 살림은 누가 하느냐, 대놓고 물어볼 순 없었어요. 같은 며느리로서 저도 시댁에 흠없이 잘하는 며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너, 내가 여기 오는 거 많이 불편하니? 불편하면 얘기해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저 하루 종일 미싱 앞에 앉아 있어야 돼서 집안일 제대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니가 그거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불편하겠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근데 갑자기 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작은 애는 나랑 같이 있는 게 많이 불편한가 봐. 동서가요? 동서가 어떻게 하길래요? 뭐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는데 밥도 잘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밝게 웃는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어. 그게 나 때문이가 싶기도 해서. 그래서 반나절이라도 편하게 있으라고 내가 일부러 너희 집에 오는 거야. 그때까지 저는 동서와 따로 시간을 내 얘기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딱히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서의 성향이 어떤지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좀 무심했죠.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신경 좀 쓸 거라는 생각이 들어 주말에 시댁에 들렀습니다. 남편도 가게에 좀 늦게 나가겠다며 함께 갔는데요.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던 중 형수님,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자기 강아지한테 형수님이 만드신 옷 사서 입혔대요. 만족도가 높던데요? 그래요? 서방님 친구인 줄 알았으면 리본이라도 하나 더 달아줬을 텐데 미리 말씀하시지. 네, 다음에 주문할 때 꼭 얘기하라고 할게요. 그때까지 동서는 한마디도 없이 밥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해져야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말을 붙였어요. 동서 친구 중에도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강아지 종류별 사이즈별로 다 맞춰서 만들 수 있거든. 그래, 자기 친구들도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 말티즈 3마리 키우는 친구도 있지 않았나? 솔직히 제가 장사하려고 꺼낸 말이었겠어요. 그냥 식사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제 말에 대한 동서의 반응은 좀 의외였습니다. 나 요즘 그 친구랑 연락 안 해. 강아지 키운다고 너무 호들갑 떨어서 재수없더라고. 알잖아, 나 강아지 싫어하는 거. 길 걷다가도 반대편에 강아지 오면 인상이 팍 써지더라고. 왜 사람 사는데 동물들이 설치는지 모르겠어. 생각지도 못한 지나친 반응이었기에 저는 얼굴이 화끈해질 만큼 뻘쭘해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시부모님, 남편, 시동생도 다 놀란 표정이었고요. 나도 강아지를 직접 키우는 건 아니지만 반려동물이 주는 뭔가가 있다잖아. 그러니까 다들 애지중지 키우는 거겠지. 솔직히 동물 한 마리 키우는데 손이 좀 많이 가요? 먹이고 재우고 똥오줌 치우고 그것만으로도 귀찮은데 굳이 옷까지 챙겨 입혀야 되나? 제 입장에선 너무 극성 같아 보여요. 강아지 옷 입혀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 보면 되게 비호감이더라고요. 본인 의견이 그렇다니 반박은 안 하겠지만 굳이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그 좋은 손재주로 기왕이면 사람 옷을 만들지 왜 개 옷을 만드세요? 명품 같은 거 카피해서 만들면 되게 잘 팔릴 텐데. 분명 저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치가 없는 걸까? 아니면 대놓고 나를 매기려고 하는 걸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하지만 식구들이 모두 있는 자리라 정색하고 받아칠 순 없었죠. 명품 카피해서 팔면 불법일걸? 그리고 나 그 정도로 손재주 좋지 않아. 그래요? 불법이에요? 이상하다. 인터넷 보면 여기저기에서 다 팔던데.
밥상머리 앞에서 젓가락 깨작깨작대며 말하는 본새가 영 거슬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쎄한 기분을 직감했는지 아버지, 어머니, 저 먼저 일어날게요. 가게 문 열어야 돼서요. 이러면서 제게 어서 가자는 듯 눈치를 주더라고요. 하지만 전 쉽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명색이 맏며느리인데 밥만 먹고 일어설 순 없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거드시더라고요. 그래, 어서들 가봐라. 상 치우는 건 걱정하지 마. 내가 천천히 치우면 되니까. 애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어서 가서 재워.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동서 눈치를 적지 않게 보고 산다는 걸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 조용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시는 성격인데다가 대부분의 엄마 마음이 그렇듯 아들이 잘나야 며느리 앞에서도 당당할 텐데 시동생 돈벌이가 변변치 못하니 동서 눈치를 많이 보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 후로 딱히 시댁에 갈 일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을 때도 괜히 더 속상해 하실까봐 동서와의 관계에 대해 묻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느닷없이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뭐 하세요? 바쁘세요? 그때 저는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슬슬 미싱일을 시작할까 하던 참이었어요. 동서는 괜히 제 앞에서 미싱을 만지작대면서 신기한 듯 보더라고요. 동서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미리 연락하고 왔으면 맛있는 거라도 준비했을 텐데 별일은 없지? 별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저냥 사는 거죠. 별일 없다고는 하지만 분명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구경하듯 한참을 둘러보더니 형님, 사실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 무슨 일? 형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 벌이가 시원치 않잖아요. 아는 형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도 쥐꼬리만큼 갖다 줘요. 그러다 보니 언제 분가하게 될지 기약도 없고 슬슬 애도 가져야 되는데 돈 없이 애 키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벌어야겠더라고요. 저 아는 언니가 보험 설계하는데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부딪혀 보라길래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한동안 교육받으러 다녔거든요. 그래? 잘 됐네. 그 일 나름 괜찮다고 하더라. 잘하는 사람은 돈도 꽤 많이 벌더라고. 요즘 다들 힘든데 어떻게 취업이 됐네? 축하해.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이 축하 선물로 게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개옷 팔아서 돈 잘 버시잖아요.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해 보험 하나 들어달라는 거였죠. 일단 한번 보세요. 제가 괜찮은 상품 몇 개 추려왔거든요. 우선 애 앞으로 하나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몇 년간 사회생활했던 사람인데 아는 보험 설계사 한 명 없겠어요. 그래서 아이 앞으로 이미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닌 나름 손아래 동서잖아요. 이 사람도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용기 내서 왔겠구나 싶어 단칼에 거절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어떡하지? 애 앞으로 보험 이미 들어놨거든. 애는 됐고 우리 신랑 앞으로 괜찮은 상품 하나 알아봐줘. 그래요? 그럼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바로 계약해 주시는 거예요? 저 형님만 믿어요. 솔직히, 정말 솔직히 동서가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뭐라도 들어줘야 손이동서로서 그나마 위신이 서지 않을까 싶었어요. 동서는 그 다음날 곧바로 서류를 챙겨왔고 앉은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가게 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얘기하길 아까 낮에 가게로 재수씨 왔었어. 동서가? 무슨 일로? 영업하러 온 거지, 뭐. 평소에 만나면 눈도 못 마주치던 사람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찌나 사정하던지.
한껏 멋까지 부리고 왔더라. 가게 앞으로 화재 보험 들었냐, 상가 보험은 어떻게 했냐, 꼬치꼬치 따지더라고. 그래서 웬만한 건 이미 다 돼 있다고 했지. 동서도 참, 장사하는 사람이 보험도 안 들고 장사할까봐? 전에 당신이 내 이름으로 하나 들어줬다며. 우리 집 경제권은 전부 당신 앞으로 돼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 그래도 영 아쉬운지 한참을 앉아있다 가더라.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후로도 동서는 저에게 자주 보험 얘기를 꺼냈어요. 형님, 친정 식구들 앞으로 보험 좀 들어주세요. 친정 부모님 안보험 같은 거. 벌써 다 있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미 유방암 수술 받았잖아. 유방암 걸렸다고 다른 암은 안 생기나요? 요즘 암이 얼마나 흔한데요. 다른 것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때 목돈 챙기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원래 말을 안 거르고 하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되는 말과 그렇지 못한 말이 있는 건데 동서는 그야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영업해? 암 걸린 사람에게 또 암 걸릴 수 있으니 보험 좀 들어라? 그게 얼마나 무례한 말인지 몰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암이라는 게 불쑥불쑥 여기저기 다 생기는 병이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잖아. 동서, 영업하는 사람 아니야? 같은 말이라도 되도록 상대가 불쾌하지 않은 선에서 설득력 있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또 암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 들어라. 이러면 누가 들어주겠어? 형님, 지금 저한테 영업 방식 가르치는 거예요? 형님 서울 살 때 괜찮은 직장에 다녔던 건 알겠는데요. 저 일하는 방식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조금 선 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선 넘는 얘기하는 건 생각 못하고 남이 조금만 쓴소리를 해도 발끈하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사는 게 빡빡해서 형님한테 아쉬운 소리 좀 했네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용쓰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와주진 못할 망정 이상한 것 가지고 트집 잡으실 건 없잖아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트집이라니. 그리고 내 딴에는 애아빠 앞으로 보험 든 거 이미 있는데도 동서 생각해서 하나 더 들었잖아. 그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아버님이 우리 애 앞으로 보험 하나 들어줬다며. 이러고도 우리가 안 도와줬어? 네, 눈물나게 감사하네요. 그런데 형님 노릇 하고 싶으면 집안일 관련해서만 하세요. 저 일하는 거는 간섭하지 마시고요.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이쯤 되니 저도 열이 확 받더라고요. 지가 우리 엄마 얘기한 건 생각 못하나? 우리 엄마 암 걸려서 몇 년간 고생하시다가 이제 조금 몸 추스르고 사시는데 거기다 대고 또 다른 암 걸릴 수 있다 어쩐다 안 했어? 그게 할 소리냐고. 그리고 본인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전에 동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하러 강아지 옷 같은 거 만들어 파냐고 안 했어? 동서는 내 일에 이래라 저래라 안 했냐고. 솔직히 제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제가 윗사람이라 양보하고 감싸줘야 된다는 거 알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막 쏟아냈는데요. 네, 죄송하네요. 이제 다시는 형님한테 보험 들어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껏 살면서 보험 들어달라는 소리를 동서한테만 들었을까요? 여태까지 그 어떤 보험 설계사도 저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는 성질 없는 줄 아나. 맘 같아서는 딱이라도 한 대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간신히 참았던 거예요. 그 후로 동서는 저에게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명절에 얼굴 봐도 대면대면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을 뵙고 싶어도 혹시라도 동서랑 마주칠까 시댁에 가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덧붙여 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도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이 뜸해졌는데요. 어느 날 퇴근에 들어온 남편의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진상 손님이라도 왔던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이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더군요. 가게에 진상 손님이 온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진상 손님이 들어온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에게 얘기를 들으니 그날 동서가 친구들과 함께 남편 가게에 들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보험일하는 동료들과 온 것 같았는데 우연히 그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듣고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 좀 해봐라 했더니 여기가 자기 형님네 가게라고? 엄청 넓고 좋다. 손님도 많네. 아버님이 차려주신 거래. 어쩜 큰아들은 이렇게 번듯한 거 차려줬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 지금이라도 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해. 보험 설계사 하면서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다는 사장님 소리 듣는 게 낫지. 됐어. 나도 처음엔 돈 좀 있는 집안인 줄 알고 결혼한 건데 그나마 있던 돈 두 노인네가 야금야금 다 쓰고 남은 건 노후자금 해야 된다고 절대 안 내놔. 지금 사는 집도 평범한 단독주택이라 몇 푼 되지도 않거든. 나중에 그거 형제끼리 나눠야 되는 거 알지? 그래봤자 얼마 못 받는다니까. 남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지금 남편이 하는 가게는 처음에 아버님이 지원해 주신 게 맞긴 해요. 하지만 그 시작은 테이블 4개짜리 분식집이었고 남편 혼자 힘으로 돈 모아서 지금의 가게를 차린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버님 돈은 현재 가게 보증금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게다가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준다니. 시동생이 대학 다니다 관두고 사업한답시고 부모님께 가져간 돈이 얼만데요. 부모님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제 남편 돈도 적잖이 날려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동서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어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알지만 그 자식 원래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 있었거든. 우리는 다들 그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놈 딸애는 자리 좀 잡고 결혼하겠다 해서 계속 미뤘고 그 여자도 참고 기다려줬어. 그런데 지금 재수씨랑 바람나서 그 여자랑 헤어진 거야. 뭐 어차피 본가 들어가 살 거면 애당초 그 여자랑 결혼하지. 어영부영하다가 괜찮은 여자 놓치고 어디서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몰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런답시고 집안일도 거의 안 하는 것 같던데?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집안일은 거의 안 했대. 요즘엔 틈만 나면 아버지 엄마한테 종신보험 들라고 조른다더라. 그렇다고 부모님께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따로 내지도 않는데 간신히 연금 받고 사는 노인네한테 얹혀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얘기 듣는 저도 속상한데 아들인 남편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동서네랑 사는 게 편치는 않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다음날 시댁에 들렀습니다. 동서는 일 나가고 아버님은 외출 중이어서 어머니만 계셨는데요. 어머님께 대놓고 묻기가 뭐해서 슬쩍 돌려서 물어봤어요. 어머님, 동서는 일 열심히 다니죠?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저한테도 보험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큰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주 불편해 죽겠다. 솔직히 나라고 며느리 일 안 돕고 싶겠니? 그런데 네 아버지가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한다. 아버님이요? 왜요? 걔가 좋게 말해도 될걸. 네 아버지 심기 건드리는 소리를 하잖아. 자기네 들어와서 사는 걸 갖고 어찌나 유세하던지. 결혼할 때 보태준 거 하나 없지 않냐. 나중에 두 분 돌아가셔도 받을 거 하나 없다. 어머님 아버님도 뭐라도 남겨놓고 돌아가셔야 좋지 않겠냐. 종신보험 들면 그거 다 자식들한테 갈 거다. 미리미리 챙겨준다 생각하시고 좀 들어달라. 이러니 네 아버지가 들어주겠니? 자기 친구들이나 저한테만 모진 소리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도 저렇게 말했다니 남편이 진상이라고 했던 말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아예 모른 척한 건 아니야.
내 친구한테 부탁해서 뭐 하나 들어줬거든. 근데 그 친구가 자꾸 해약하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와. 내가 아주 난감해 죽겠어. 그분은 왜 해약하시고 싶으시대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작은 애가 들라고 준 상품이 좀 이상하다고. 뭔가 찜찜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판사 일할 때 에세이집 냈던 작가분 중에 보험일하던 분이 계시거든요. 남편이 사고로 일찍 사망하고 싱글맘으로 보험일하며 아이 둘을 키워 두 아이 모두 과학고에 보낸 분이세요. 매일매일 일기 형식의 글을 쓰셨다는데 필력이 너무 좋아서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 번 식사도 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이라 안부도 물을 겸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동서를 통해 가입한 보험 상품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대충 봐도 딱 알겠네요. 왜요? 뭐 문제 있는 상품이에요? 문제 있는 상품이라고 하긴 뭐하고 어쨌든 보험이라는 게 보장성이 얼마나 좋으냐 따져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는 가입하는 사람도 다 체크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보험료 적게 내고 보장성 좋은 상품도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추천했다면 답은 하나지. 설계사한테 수당이 많이 떨어지는 상품. 그 설계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티가 많이 난다. 이 정도면 수당 엄청 챙겼을 거예요.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도와달라더니 결론은 가족들을 이용했던 거잖아요. 작가님과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다 아니다 이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 서방님께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서방님은 아무 말 없이 듣더니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형수님 볼 낯이 없네요. 미리 조심시켰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연신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는 서방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안 좋았지만 동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는 더 큰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서가 저를 만나러 왔더군요. 솔직히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왜 뒷조사했냐, 왜 자기 남편한테 일렀냐, 난리 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형님, 죄송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괜히 죽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차마 말 못하겠더라고요. 실은 친정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비 때문에. 친정엄마가 아프시다고? 어디가? 대장암이에요. 말기래요. 암 진단받고 서울로 올라가서 대학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 동생은 연락 안 된 지 오래라 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거든요. 엄마 앞으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게 없어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죄송해요. 뒷골이 띵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동서를 겪으면서 미운 감정이 많이 쌓인 상태였는데 이런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니 너무 부끄럽고 저 스스로가 참 못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즉에 말을 하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도왔을 거 아니야.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아시잖아요. 그 사람 벌이도 시원치 않아서 생활비도 못 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없는 소리를 또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저 못마땅해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차마 친정엄마 아프다는 소리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암투병 하는 걸 고스란히 지켜봤기에 그동안 동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 방에 와 닿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엄마 옆에서 암 간호라도 했지. 동서는 친정엄마 서울로 보내놓고 맘 놓고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어? 어머니 어느 병원에 계셔? 조만간 나랑 같이 서울 올라가서 뵙자, 어?
하지만 동서는 극구 사양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이모가 드나들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워낙 본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세요. 저랑도 간신히 통화만 할 정도고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연락도 없이 갔는데 어찌나 화를 내던지 마음만 상하고 돌아왔어요. 솔직히 그 사람한테도 말 못했어요. 오죽하면 남편한테까지 말을 못했을까. 이 사람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이런데 다들 몰라라 할 순 없잖아요. 결국 전 서방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시댁 부모님도 다 알게 되셨습니다. 아버님은 동서에게 엄청 미안해하시면서 종신보험을 계약하셨고 어머님은 일단 서울에 올라가서 며칠이라도 친정엄마와 시간 보내라고 동서 손에 돈을 쥐어주셨어요. 동서가 서울로 올라간 후 어머니 상태가 궁금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시냐,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반나절쯤 지나 답이 오기를 많이 나아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딸 얼굴 보니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지셨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꽤 늦은 시간에 서방님이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저희 장모님, 서울에 안 계세요. 부산에 계세요. 네? 부산에요? 부산에 있는 병원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부산 처가에 계신다고요. 아까 낮에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우리 사위 잘 지내냐면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프신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잘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뭐가 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서방님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아프셔서 곧 돌아가실 줄 알았던 장모님이 건강하게 잘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왜 저렇게 슬퍼하는지 너무 이상했어요. 서방님, 무슨 일인지 어서 얘기해보세요. 동서 지금 어디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서울에 간 건 맞아요. 친정엄마는 부산에 있는데 왜 서울에 가요? 뭐 일 때문에 간 거예요? 아니요. 놀러 갔어요. 애인이랑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 있더라고요. 애인이라니 호텔이라니.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서방님을 대신해 남편이 설명해 주길. 쉽게 말해 친정엄마 아프다고 뻥치고 애인이랑 놀러 간 거라고. 친정엄마 아프지도 않은데 알리바이 만드느라 거짓말 친 거야. 바람난 지 한참 됐대. 아우 열받아. 뭐 그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얘기를 들어보니 서방님은 진즉부터 눈치채고 있었다네요. 신혼 초부터 돈 문제로 매일 싸웠고 그래도 매달 쓸 돈은 갖다 줬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보험일을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내연남은 동서가 서방님 만나기 전부터 알고 지낸 남자인데 그 남자랑 결혼하려다 서방님을 만나고 환승 이별을 한 거라네요. 서방님이 더 돈이 많아 보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에 그 남자랑 다시 연락을 했고 일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남자를 만난 것 같다네요. 그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거의 백수예요. 저보다도 돈 없을걸요? 아마 그 새끼한테 돈 퍼주느라고 무리하게 보험 들라고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필도 마련하느라 그랬다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자식이 워낙 인물이 좋아요. 허우대도 멀쩡하고 나이도 저보다 어려요. 그 여자가 워낙 연하남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만약에 동서가 그때 내 눈앞에 있었다면 따귀를 수차례 날렸을 겁니다. 시집에 얹혀 살면서 돈 벌어서 내연남 퍼줬다니 정말 사람 같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서방님은 지금 동서가 그 남자랑 서울에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장모님 전화 받고 바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물었죠. 서울에 왜 갔냐? 방금 장모님이랑 통화했다 솔직히 말해라 했더니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그놈이랑 놀고 있다고. 그 사람 참 대단한 여자죠? 정리를 해보자면 내연남과 서울에서 놀고 있는 동서도 자기의 모든 것이 밝혀졌단 걸 알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하면 가장 깔끔하게 헤어지느냐가 문제였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좋은 모습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진짜 형수님께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워낙 못난 놈이라 솔직히 저 어떻게 헤어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을 끝까지 잊지도 못하고 우는 서방님을 보니 나라도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동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분위기고, 아니면 아주 뻔뻔하게 짐 챙기러 올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뭔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대학 선배 언니 남편이 변호사라 다음날 바로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길래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연남과 함께 있다고 얘기한 통화 녹음과 동서가 그동안 결혼 생활에 기여한 바가 없음은 명백하니 불리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반대로 서방님은 결혼 생활에 충실했단 증거는 있었습니다. 월급을 통째로 와이프에게 줬으니까요. 아유, 아까워. 또 그 내연남에게도 보낼 상간남 소송도 함께 준비했죠. 변호사에게 모든 걸 의뢰한 후 해결해야 할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 동서를 통해 계약한 모든 보험을 해약했어요. 시부모님께도 어쩔 수 없이 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어머님은 한동안 알아누우셨고 아버님은 매일매일 절에 다니시더라고요. 두 분 속이 얼마나 아플지 차마 가늠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군지 싶어 전화를 받으니 동서였던 여자더군요. 야, 넌 아는 사람도 많아서 좋겠다.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쫄 필요가 없었죠. 뭐라는 거야? 변호사, 너가 소개시켜줬다며?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네가 알려준 거라며? 자, 이쯤 되니 제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내가 알려준 건 맞는데 이 상황에 다른 방법도 있니? 있으면 얘기해봐. 시동생 내외 사이가 틀어졌으면 형수로서 잘 달래서 계속 살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혼을 부추겨? 말 똑바로 해라. 사이가 틀어진 게 아니고 완전 파탄 난 거지. 멀쩡하신 엄마 말기암 환자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바람핀다고 당당히 말해놓고 넌 다시 살 생각을 했어? 그게 가능해? 너는 니네 엄마한테 죄송하지도 않니? 그래놓고 네가 딸이야? 보험 해지도 네가 하자고 했지? 당연하지. 쓰레기 같은 보험 팔아놓고 너도 참 당당하다. 아마도 세게 나가면 제가 쫄 줄 알았나 봐요. 누굴 멍충이로 하나. 저도 똑같이 세게 나가줬더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네 선택이었잖아. 네가 네 인생 잘못 선택한 거를 왜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야? 너는 자업자득이란 말도 모르냐? 나 너랑 한가하게 말싸움할 시간 없어. 강아지 옷 만들어야 돼서 바쁘거든. 그러니까 끊자. 전화를 끊기 전에 이 개만도 못한 기집애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솔직히 그걸 굳이 말해야 하나요. 그래도 사람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느끼고 후회하는 바가 있겠죠. 얼마 후에 부산에 계시는 동서의 어머니는 저희 시댁까지 찾아와 용서를 빚었다고 합니다. 딸이 그야말로 몸만 내쫓기게 됐고 거기다 위자료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으셨나 봐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를 붙잡고 사정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 마음 같아서는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무릎 꿇고 앉아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니 나까지 막 눈물이 나고 에휴, 딸 하나 있는 게 이렇게나 막 사는 거 보는 엄마 마음이 오죽하겠어.
혹시라도 용서해달라고, 제발 이혼시키지 말라고 사정하면 어쩌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 그래도 양심은 있는 양반이야. 소장을 받은 동서와 내연남은 위자료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서방님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괜히 법원 드나들고 시간 뺏기느니 그냥 위자료 받고 끝내는 게 어떻겠냐 말했다는데 서방님이 싫다고 했대요. 사실 서방님이 좀 유순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화나면 진짜 무섭잖아요. 동서나 내연남이나 돈 없는 걸 뻔히 알기에 위자료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더 소송으로 가고 싶답니다. 다시 말해 피를 말려보겠다 이거죠. 서방님의 선택을 말릴 순 없기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동서였던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인물 좋고 허우대 멀쩡한 내연남과 함께 위자료 마련할 궁리하느라 머리에 쥐나고 있을 텐데 그 둘의 사랑 같지도 않은 사랑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장담하건대 길게 가지 못할 거라 확신합니다. 달콤한 맛만 쫓으면 결국 썩게 되는 게 이빨뿐만은 아니잖아요. 인생의 충치, 그 두 사람이 제대로 끙끙 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